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미술사를 시대순으로 살펴보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 오늘 미술의 기원에 대해서 원시미술과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 후에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세, 그리고 여기까지 배운 다음에 약간 중간 정리를 잠깐 할 거고, 르네상스,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미술 경영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으시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문자가 없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네, 원시미술 문자가 쓰여지기 전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죠. 그때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카메라 같은 게 없었겠지. 지금이랑 달랐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예술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개념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사실 이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술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시고 그 과거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원시미술 시작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보이죠? 되게 많이 봤던 거죠. 여러분들 국사나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자, 이 빗살무늬 토기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뭔가를 표현해내는 행위 있죠. 지금 이렇게 선 그은 행위.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고 짐작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토기 보면은 겉면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장식이 들어가 있죠. 네. 아니, 원시 시기에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우리 지금처럼 집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 좋아요. 곡물을 담으려고 토기를 만들었을 수는 있어. 근데 이 토기의 겉면에다가 왜 굳이 이런 장식을 넣었을까?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미술사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양정무 교수님이 지은 미술 이야기,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 그 책도 이 토기로 미술사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장식이라는 행위가 그때는 장식이라고 인지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장식을 하는 어떤 미술 행위가 뭔가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만큼의 중요도를 가진 어떤 행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식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안 해도 되는 어떤 부차적인 요소로서 인식이 많이 되지만 사실 이때에는 이 그릇을 만드는 행위에 있어서 이거를 장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요소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음 원시미술 라스코 동굴 벽화를 보러 갈게요. 자,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사람이 돼가지고 이 동굴에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원신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뭐 후레쉬 이런 것도 없죠. 그럼 이 컴컴한 동굴에 어떻게 들어가죠? 작은 횃불 같은 걸 들고 들어가겠죠? 여기서 발견된 뭐 등 같은 게 있대요. 작은 손등, 손에 들고 다니는 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접시에다가 오일이랑 불을 붙여가지고 아마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불을 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야. 동굴이 길이 닦여 있나요? 아니에요. 실제 동굴 가본 친구들 있을 거야. 그 바닥 보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어디서 뭐가 이렇게 훅 떨어져서 내려가는 그런 골목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가 자연적인 상태에선 후레쉬도 없으니까 엄청 어두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의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해서 이 동굴 속을 원시인들은 들어갔겠죠. 이걸 들어가는데 소리가 있을까요? 없죠. 생물체가 없으면 없어. 그리고 또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 횃불 하나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내는 어떤 소리, 발자국 소리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그림자 같은 게 막 어른어른거리면서 굉장히 뭔가 무섭고 신비로운 그런 기분이 들겠죠. 그리고 자기가 소리 내는 것들이 막 울리면서 그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등을 들고 혹은 놓고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걸 그리냐? 나를 압도하는 엄청난 규모의
소를 천장에다가 위쪽에다가 그리게 되는 거죠. 마치 돌에서 소가 튀어나오듯이. 네. 자, 그런 체험들. 이게 그냥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들어간 걸까? 아니겠죠. 글을 쓰고 곡물을 키우기 전부터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림이라는 게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겉을 꾸미는 행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너머에 의미가 깃든 행위였겠죠.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어떤 영적 체험 같은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리고 이 동굴이 그 거주를 하던 장소는 아니었다고 해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들어온 장소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어떤 의식을 하던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현생 인류의 사회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그림들 있죠. 지금 여기 그려진 그림들이 흔적을 보면 한 1000년 정도 계속 원시인들이 들어와서 더 그리고 더 그리고 더 그렸대요. 1000년이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 그렸다는 얘기 아니겠죠. 여러 원시인들이 뭐 자기 부족의 조상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부족의 조상이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계속 이 장소를 기억하고 계속 와서 똑같은 어떤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행위라는 의식을, 그런 문화 관습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것에 가치를 둔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뭐 그림이나 혹은 어떤 행위나 뭐 모르겠어요. 언어나 소리 같은 것으로 복잡한 자신들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인지를 갖췄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양정무 교수는 이 미술이라는 어떤 행위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행위가 현생 인류의 그 인지 발달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대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사고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서, 그리고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미술의 어떤 의미를 벌써 고대부터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멋있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미술이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인지와 문화 이런 것들을 드러내느냐. 이제 고대 근동 미술로 넘어가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원시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미술은 근동에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발견된 미술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데, 지도를 가져왔어요. 지금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어서 미술품들 지금 보이죠? 자, 이라크 지역인데 기원전 3500년 전부터 발견돼서 이제 존재를 했고, 수메르 미술이라든지 아시리아 미술, 바빌로니아 미술, 페르시아 미술 이렇게 해서 문명권이나 왕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술품들이 좀 남아 있겠죠. 자, 이때에는 조직화된 국가와 법, 청동기 문명, 그리고 바피가 탄생했고,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지배자와 종교를 위한 미술품들이 이제 흔적으로 남기 시작해요. 지구라트라든지 혹은 페르시아 궁전과 같은 그런 건축들. 지구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성이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페르시아 궁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배자를 위한 건축물이었겠죠. 그리고 또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진 조형물들, 당연히 누구를 위한 기념비적인 의미죠? 그렇죠. 당시의 지배자나 권력자들을 위한 조형물들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지금 보자면, 자, 이런 식으로요. 지금 상단에 있는 것이 아시리아의 왕을 표현한 조각이고, 하단에 이제 병사들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막 창 같은 거를 꽂고 쓰러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도 보이죠. 딱 보면 뭔지 알겠죠? 네. 왕의 승리를,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고 있는 그런 기념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당시의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기념해서 내러티브 형식,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남긴 미술품들이 이제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좀 살펴볼 미술 중에 하나인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집트 미술은
아까 봤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미술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 피라미드죠. 네. 지금 기자의 피라미드를 보고 있는데 이 피라미드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졌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단지 왕 한 사람의 권력 때문이었을까? 아니겠죠. 자, 이집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철저한 계급의 사회 이집트에서는 자연의 힘을 지닌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요즘 웹툰을 통해서 좀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와서 지금 여러분 세계사 배우나요? 네, 세계사 배웠다면 또 배웠을 수 있겠는데 다신교죠 기본적으로. 그죠? 오시리스라든지 뭐 죽음의 신들 혹은 뭐 태양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자연의 힘을 지닌 신들이 존재를 했고 그 안에서 파라오는 신의 현신이었어요. 그래서 왕권, 파라오가 가진 왕권 자체도 자연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신이니까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종교적 믿음들이 이집트의 미술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문화, 권력 이런 사회 전반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죽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혼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것들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전통과 규범에 따라서 장례의식이라든지 이런 의식들을 치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어떤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이런 의식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승에서 죽음이 다음 세계로 떠나는 어떤 여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파라오의 시신을 미라화해가지고 지하나 피라미드 내에 안치하고 내세에 갈 몸으로 바꿔서 승천하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규모의 피라미드를 지었고 그리고 이 피라미드 안에 이렇게 미라를 안치해서 승천하게끔 했죠. 그래서 사후 세계에도 계속해서 통치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이 미라에다가 이렇게 사자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후세계 안내서예요. 죽고 나서 어떠한 시험들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관 안에 넣어서 혹은 미라와 같이 묶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집트 미술들 한번 하나씩 다 보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몇 개만 좀 보자면 지금 보고 있는 유물은 나르메르 왕의 팔레트라는 유물인데 지금 공이 BC 아유 공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빼주시고요. 네, 이 팔레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한 나르메르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제작이 됐어요. 아주 초창기죠.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앞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뒷면이에요. 왼쪽에 지금 잘 안 보이네. 네, 없앴어요. 왼쪽에 가장 큰 인물이 누굴까? 그렇죠. 나르메르 왕이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당당하게 승리의 포즈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옆으로 보면 이집트 미술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 보여요. 나르메르 왕보다 작은 인물들이 보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나르메르 왕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인물 표현이 되게 특이한 거 볼 수 있죠. 좀 딱딱하죠. 이집트 미술이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딱딱한 포즈로 묘사된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주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확대해서 혹시 볼 수 있으면 보세요. 눈은 앞에서 본 것처럼 정면의 모습을 그렸고 머리는 측면의 모습을 또 그려놓고 어깨는 또 정면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넓게 그려놓았는데 허리는 또 어때요? 측면에서 본 것처럼 얇게 그려져 있죠. 발도 정측면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딱 길쭉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인체인데도 되게 이상하게 몸을 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다양한 관점에서 본, 다양한 측면에서 본 형태들을 조합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도 되게 이집트 미술의 특징인데 한번 하나하나 지금 같이 보면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이집트 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근법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다 평면에다가 만화처럼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이미지들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 잘 보면
그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금 크기가 어때요? 다 다르죠. 네, 계급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대상의 크기를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도 큰 특징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시점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거. 아까 설명했었죠. 눈은 어깨는 정면이고 머리랑 허리랑 발은 측면 그려놓고, 그리고 풍경 같은 것도 다시점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막 누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공간상으로 인물들이 저렇게 서서 걸어가고 왼쪽에서 걸어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저렇게 쌓여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점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 풍경 자체에서. 뭐 그런 것들. 풍경이나 인물이 다시점으로 표현된다는 거. 그리고 인물 표현에 있어서 특정 비례를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몸에 비례해서 얼굴의 크기, 머리의 크기가 계속 유사하게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을 그릴 때는 조금 비례가 살짝 변형이 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계속 규범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특이한 방법들의 표현들이 왜 자꾸 반복이 됐을까? 이거는 이 유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이집트, 특히 초기 이집트 미술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요. 왜 그럴까? 미술품들이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을 때는요,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대상의 본질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본질을 담아낸다는, 본질은 여러분 변하나요?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 본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상의 영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어떤 진실된 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특성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고려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물을 그린다면 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모습은 정면에서 본 모습이야. 그리고 또 어깨를 가장 잘 완벽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정면에서 본 걸 표현하는 거예요. 발은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그 형태가 완벽하게 잘 드러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지금 그림의 어떤 형식들을 지정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집트 미술에서 예술가들은 이런 형식과 규범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들을 반복해서 모든 미술품에서 표현을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비례에 대한 이야기 다시 보여준 거예요. 물론 이집트에서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양식의 변화가 조금씩은 나타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조각이랑 이 조각이랑 이 조각이랑,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집트 미술의 특징들은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돼서 계속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